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비만을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만은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병 자체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건강검진 하시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지적받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안에는 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비만부터 해결하는 게 1번입니다. 우리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비만은 전 세계인의 고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최고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비만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먹고 불규칙하게 생활을 해도 그렇게 살이 안 쪘었는데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폐경기 전후에 복부 비만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몸이 젊었을 때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오면서 기초대사량이 아주 활발할 때가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40, 50대가 되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의 부족이에요.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부족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것은요, 상당히 다이어트에 불리한 것입니다. 근육을 이용해서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이 태울 근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비만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서 이 근육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예요. 중년이 되면서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심적으로 아주 위축이 되시고 우울증까지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내장 비만을 자꾸 축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불리한 몸이 되고 내장 비만이 자꾸 가속화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년이 돼서 살이 저절로 찔 수 있는 몸이 자꾸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중년이 돼서 살이 찌는 거는 자연스러운 나이살이니까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장 비만이 자꾸 많아져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이런 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할 수가 있고 평생을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중년이 됐는데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번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을 끊자라는 거예요. 이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만 성공하시면요. 중년 다이어트에 50%는 성공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잘 정제된, 갈아내고 도정했다는 말이죠. 빵, 떡, 면, 과자, 과당, 음료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도 다 파괴가 되고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이 바로 나와서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끌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기전인데 너무나 많은 혈당이 올라가 버리면 인슐린이 이런 혈당들을 자꾸 지방에 축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년에 있어서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중요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이렇게 혈당을 올라간 것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지면 또 배가 고프고 허리가 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정말 마약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을 일으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아주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먹게 돼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까지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중독을 일으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 중독은요. 뇌 촬영을 해보니까 거의 마약 중독과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년 다이어트에서 꼭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라 그러면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자는 얘기예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근육을 구성하고요. 호르몬이라든지 각종 효소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면요. 근육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단백질을 너무 덜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른 비만의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단백질 두 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서 2대1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의 흰살, 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두를 그냥 먹는 것도 좋고요. 무가당 두유, 그리고 낫또, 두부 같은 거 좋고요. 병아리콩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버섯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시금치, 아몬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이 포만감이 생겨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나간 사람들은요.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이어트도 잘 됐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당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쫙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강해지는 것을 또 엄청난 속도로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끌어내립니다. 우리 몸에서 잉여로 남아 도는 열량을 다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잘못되게 생활을 하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쁜 녀석으로 이제 오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인슐린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인슐린이 없었다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전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높은 혈당에 있다가 낮은 혈당으로 떨어질 때 심각한 허기짐과 그리고 식은땀, 어지러움, 공복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느껴요. 심하게는 쓰러질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이것이 반응성 저혈당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당뇨 환자도 아닌데 왜 저혈당 증상이 생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나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니까 아직은 저혈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간격에서 우리는 반응성 저혈당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것을 쇠의 못처럼 생겼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뭐가 문제냐면요.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고 돼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의 내피세포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혈소판 등이 달라붙으면서 다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심장의 질환, 뇌의 혈관의 질환 이런 부분도 다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암까지도 유발한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려면 이렇게 뾰족뾰족했던 그래프를 둥글게 만들어야 됩니다. 완만하게. 그러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당독소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예요. 당독소라는 것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독소는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영양소로 쓰이고 나머지 것들은 배설을 하죠. 그런데 이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은요. 우리 몸에서 끝까지 남아서 독소로 작용하는 물질들을 말해요. 여기에는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당독소도 있지만 외인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는 음식입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먹는 것들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고 이런 음식들은 잘 드셔야 당독소를 막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되는데요. 제일 나쁜 당독소를 만드는 식습관은 무엇이냐면요.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입니다. 특히 물 없이 직화로 고온에서 요리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가 캠핑 가서 먹는 직화구이, 그리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굽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들이 만나서 불에 가열이 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주 맛을 좋게 하고 향도 좋게 하고 보기도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라든지 당뇨 성향이라든지 치매, 파킨슨병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독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노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독소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면 당독소에 관심을 확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독소는요, 노화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콜라겐 세포에 달라붙어서 주름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부에 착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당독소 관심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굽고 튀기고 직화로 먹는 것은 피하시고요. 삶고 데치고 무친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100도씨 물에서 끓여 먹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샤브샤브라든지 수비드 같은 음식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무치고 데치고 삶은 이런 음식을 위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간헐적 단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아침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너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불규칙한 생활을 바로잡고 엉망이 된 호르몬들을 바로잡자라는 반성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특정 시간은 음식을 먹지 말고 쉬고 특정 시간만 먹자 이렇게 만든 것이죠. 12대 12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4대 10 그리고 16대 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공복 시간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식사 허용 시간인데 최소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잘 되려면 12대 12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시간을 굶고 12시간을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 이 얘기를 하면 12시간도 굶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9시, 10시까지 술 먹고 야식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 간헐적 단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은 기본 원칙이 해가 뜨면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 그래서 이 원칙에 맞춰서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신다면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려보고 또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요. 너무 과도하게 공복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들은 하루 2끼도 못 챙겨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6대 8 이상은 저는 적극 추천은 안 하는 편입니다.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허브차는 먹어도 되나요? 커피는 먹어도 되나요? 약은 먹어도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데 일단 공복 시간에는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이걸 딱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약 같은 거는요. 단맛이 안 나는 약이고 공복에 먹어도 되는 약이라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라면 먹어도 되긴 하지만 커피는 간헐적 단식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먹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혈당을 약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허브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시간에는 허브티 정도나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약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단맛이 나는 유산균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은 저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중년에도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은요, 금주예요. 우리 중년 분들은 젊었을 때 술 많이 드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즐거운 술과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술을 우리가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기전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라고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독소가 들어왔어. 빨리 해독해야 돼. 그래서 간에서 술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해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 가지 영양소, 그중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분해를 못하고 바로 몸에 쌓여버려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술만 먹나요? 맛있는 안주, 아주 고칼로리의 안주, 탄수화물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은 정말 신박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바꾸는 신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빼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한 사람들 많아요.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지방만 쌓여내는 경우가 많아서 금주는 중년 다이어트에서 필수입니다. 중년분들이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혼자 혼술을 드시거나 아이들 다 재워놓고 술을 드시는 주부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술은 피해 주셔야 돼요.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술은 다이어트 하실 때 완전히 끊어 주셔야 돼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주를 안 먹고 나는 술만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요, 술 자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뇌에도 안 좋고 다 안 좋기 때문에 술만 드시는 방식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술은요, 어울릴 때 사회적인 용량, 소주는 소주컵으로 2잔 정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맥주는 맥주컵 500cc 아니에요? 작은 맥주컵으로 2잔 정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매일 먹으면 정말 안 좋죠. 예전에는요, 술은 1잔 정도는 몸에 이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주라는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실제로는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안 좋다. 뇌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한 방울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년 다이어트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요, 숙면과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요, 잠자는 게 이제는 거의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잠에 대한, 숙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휴대폰이 나오면서 불면증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밤이 되면 깜깜했고 도시의 불빛도 별로 없었을 때는 정말 잠을 잘 잤었어요. 도시화가 되고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하는데 태블릿 PC, 핸드폰, 그리고 PC, TV 같은 것들이 밝은 불빛을 밤에 보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깨지고 뇌에서는 이런 밝은 불빛이 들어오면서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우리 중년 분들 밤에 유튜브 재밌게 보시다가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밤에 그거를 보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밝은 불빛을 보고 있는 순간 뇌에서는요, 아, 낮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낮이다라고 인식시켜주면서 나는 자려고 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 발광 조명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밤에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잘 나와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줍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는요, 살을 빼주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2시에 잠을 잤다라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얻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주무셔야 되고 또 10시 정도부터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8번째 중년 다이어트의 원칙은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몇 번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얘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축적을 시킵니다. 그것도 내장 지방을 축적시켜요. 왜 그러냐면요, 인류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에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기아에 시달릴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어떻게 보호를 해줬냐면 저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지방을 축적시키는 기전으로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추위에 오래 시달리거나 기아에 시달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지방에서 에너지를 빼다가 쓰면서 삶을 영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에게는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 몸에는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항상 이완하는 연습, 호흡 훈련, 그리고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만드셔서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9번째 원칙은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우리 중년 분들은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운동도 못 하시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중년에게 운동은요 정말 필수입니다. 근육이 점점점 줄어드는 중년의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잃지 않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육이 충분해야 노년에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 어떤 거 해요? 라고 물어보면요, 좋아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거꾸로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운동 있으면 그거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시는 운동이 없다 그러면 식후에 걸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식후에 걷는 것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식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소화가 다 된 다음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식후에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속이 좀 편해지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걸어라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부터 위장관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식후 20분 정도부터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식후에 20분 정도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때 가만히 있는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라라 하고 부추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가만히 TV 보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슬렁어슬렁 움직이세요. 그래서 재활용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식후 운동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병 전 단계, 당뇨 환자들은 더욱더 식후 운동이 중요해요.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공복 운동은 정상적인 근육이 있는 분들이면 저는 충분히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복 운동 좋습니다만 공복 운동을 피하시는 분들은요, 당뇨병 환자 피하셔야 돼요. 저혈당 빠질 수도 있고요. 근육이 너무 적은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공복 운동을 하면 거꾸로 근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되 공복 운동, 식후 운동 나누지 마시고 시간 될 때 운동하십시오. 제가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9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시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9가지를 잘 실천을 하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노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식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운동도 중요합니다. 퍼센테이지로 꼭 구분해라 하면은 70대 30, 80대 20 정도로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운동 자체로서 근육을 키워주고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의지도 생기잖아요. 정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결국은 다이어트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 모양을 닮아서 병아리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고 또 인도에서 또 많이 납니다. 이 병아리콩이 최근에 유명해진 게 10대 슈퍼푸드 중에 병아리콩이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연예인들이 병아리콩을 먹고 살을 뺐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병아리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병아리콩을 알게 된 뒤로 거의 매일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단점 말고는 저는 별로 찾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아리콩은요, 상당히 좋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콩 중에서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빵도 만들고 합니다. 일반적인 단당류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인데 단백질도 아주 풍부한 걸로 돼 있어요. 포만감도 상당히 높게 만들고 근육도 많이 만들게 해주는 식물성 단백질로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인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변의 양도 확실히 늘어서 쾌변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우리 몸에 체지방을 빼주고 또 식욕도 떨어뜨려주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밀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될 때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다이어트와 당뇨병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다이어트 말고도 아주 좋은 효과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항노화, 항산화 효과예요. 우리 몸을 노화되지 않게,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섬유소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성인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밝혀졌어요. 네 번째로는요, 심혈관계 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관을 강하게 해서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이 중풍 같은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탈모라든지 갱년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께도 아침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한테 병아리콩을 소개를 해드려요. 병아리콩은요, 칼로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당 지수 상당히 낮습니다. 칼로리는 100g당 약 145kcal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GI 지수, GL 지수라고 하죠. 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느냐 하는 수치도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어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상당히 이점이 있는데요. 단백질은요, 100g당 하루 권장 섭취량의 40%나 됩니다. 식이섬유는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가 넘어요. 아주 좋은 단백질 섬유질의 보고가 될 수가 있겠어요. 병아리콩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아리콩은요, 의외로 딱딱합니다. 병아리콩 좋다 그래서 씹어 드시다가 이 다치는 경우 가끔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6시간 내지 8시간 동안 좀 불리셔야 됩니다. 저녁에 담가놨다가 아침에 해먹으면 되겠죠. 다른 요리에다 추가를 한다든지 밥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콩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병아리콩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g이에요.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나옵니다. 뭐 3끼 먹는다 그러면 반 컵씩 하루 3번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병아리콩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면요, 섬유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병아리콩에는 옥살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알레르기 물질이거든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병아리콩 드시는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아리콩에는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퓨린은요, 요산을 올리게 돼서 통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요로 결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통풍과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요,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병아리콩 말고도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또 있어요. 땅콩 버터예요. 땅콩 버터는 버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버터가 섞여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땅콩 버터에는 버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감이 버터하고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땅콩 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마어마한 포만감이에요. 100g당 칼로리가 한 600칼로리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땅콩 버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으려도 잘 못 먹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땅콩 버터를 먹고 나가면요,
때는요, 점심 그리고 오후까지도 식욕 억제가 잘 돼요. 세 번째 장점은요, 땅콩버터는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잘 만든다면 당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줘요. 네 번째 땅콩버터의 효능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갈색 지방의 활성화예요. 갈색 지방은 보통 아기들한테 많고 성인들한테는 조금 있는데요. 이 조금 있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면은 우리 몸이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됩니다. 체지방을 빼주게 되는데 이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땅콩버터를 드신다면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요, 나쁜 역할을 하는 백색 지방과 좋은 역할을 하는 갈색 지방이 있어요. 갈색 지방은 어렸을 때 우리 몸에서 많이 있다가 성인이 되면 좀 퇴화되는 지방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갈색 지방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어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열을 발산하고 에너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데 갈색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땅콩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섯 번째 좋은 이점은요, 아주 좋은 지방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콩은 견과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결국은 나쁜 지방을 없애주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를 없애주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땅콩버터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땅콩버터는요, 서양 기준으로 큰 티스푼 2스푼이 하루 적정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cc로 따진다면 15cc가 되고요. 이거를 2스푼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30cc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큰 수저로 2스푼보다 약간 많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를 드시면 딱 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먹어도 같은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 땅콩버터가 더 많은 효과를 봤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땅콩버터로 만들 때 땅콩에 있는 이 세포막이 손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서 거꾸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콩도 좋지만 땅콩버터로 드시는 게 훨씬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땅콩버터에서 제일 주의할 사항은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땅콩버터 드셨다가는 정말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땅콩버터는요, 포만감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스푼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용량만 드시고 더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요, 땅콩도 그렇고 땅콩버터도 그렇고 산패 위험이 있어요. 땅콩버터를 먹을 때는 먼저 유통기한을 잘 살펴보시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땅콩버터는 독입니다. 유통기한 내에만 꼭 드시고 보관 방법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꼭 닫아서 서늘한 냉장고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으면 꼭 그걸 지켜주시고요. 또 한번 숟가락으로 떠서 우리가 먹은 다음에는 그 숟가락을 다시 넣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입에 넣었다가 숟가락 넣다 하시면은 그 안에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구매하실 때는요, 요즘에 땅콩버터가 좋다고 하니까 땅콩버터에다가 많은 것을 섞는 경우가 많아야 땅콩버터에서 주의하실 것 첫 번째, 당류입니다. 땅콩버터가 실제로는 당이 없는 땅콩버터를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소한 맛은 강한데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버터처럼 끈적끈적하고 텁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묽게 만들면서 당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무가당 땅콩버터를 꼭 고르시길 바라고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 무가당 땅콩버터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음식들에서 당 성분을 줄이다 보니까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당 성분을 낮춘 핫초코가 있다 그러면 더 잘 뒤에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은 낮췄는데 나트륨이 올라간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땅콩버터도 마찬가지로 당은 낮췄는데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게 많아요. 나트륨은요, 결국은 혈압을 올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영양성분표를 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아리콩과 땅콩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아리콩은 아주 대표적인 고단백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가진 좋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땅콩버터는 칼로리는 높지만 좋은 지방을 제공할 수 있고 단백질도 많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풍부한 야채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채소, 지방을 드신다면 건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을 챙겨 먹기도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침을 잘 드신다고 드셨는데 이것이 나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셔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있다. 근육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마른 비만이다. 이런 분들은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만약에 드신다면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침은 브렉퍼스트라고 영어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공복 상태를 깬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공복 상태를 깨는 건 결국은 위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우리의 밤 사이에서는요. 인슐린이나 혈당이 아주 잔잔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또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을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로 쓰는 기본적인 기전입니다. 아침에 만약에 정제된 탄수화물 정말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인들 혈당이 아주 많이 치솟아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쇠 모처럼 뾰족뾰족한 혈당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되게 합니다.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물질들이 나와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이에요. 장기간 잘못된 식사를 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은 물론이고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경색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24시간 혈당을 재보고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 정상인들은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여요. 밥을 먹으면 140 정도 올라갔다가 공복이 되거나 잠을 자게 되면 7, 80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혈당을 계속 재봤더니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복 혈당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의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뇨병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마른 20대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캐러멜 마키아토와 케이크를 먹었다. 거의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갑니다. 아니 내가 당뇨도 아닌데 왜 200 이상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200 이상 올라가요.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가 무섭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쭉 올라갔을 때 약간의 안도감, 음식을 먹었다는 쾌감 같은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혈당에도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머리가 좀 멍하다, 브레인 포그 같이 안개가 낀 것 같다, 갑작스럽게 좀 흥분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간 것을 인슐린이 끌어내리기 때문에 다시 혈당이 떨어져요. 이것이 저혈당과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20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 7, 8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는 너무 혈당이 떨어졌네, 빨리 올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아침에 식사를 7시 정도에 하시고 나가면은 10시, 11시 정도면은 배가 고프다, 허기가 지다 이런 분들 계신데 혈당 스파이크의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멍하고 어지럽고 손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어떤 분들은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도 해요. 손에 잡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류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또 반짝합니다. 살아난 것 같고 안도감을 느껴지고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야채와 단백질을 먹었다면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고 혈당의 곡선을 완만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최악의 아침 식사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삭한 흰빵을 구워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CF 같은 것들이 나오면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삶이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흰빵을 구워서 오렌지 주스에 먹으면요 어마어마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갑작스럽게 아침에 드시는 게 정말 안 좋습니다. 정제,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갈고 도정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탄수화물류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간다 것이죠. 이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미가 아니고 갈아낸 쌀로 만든 떡, 갈아낸 밀로 만든 흰 빵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아낸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이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인슐린이 또 너무나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서지라고 그래서 거의 폭풍처럼 인슐린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너무 과량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몸에서 쓰고 나오는 에너지를 인슐린이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세포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방을 쓰려고 하는 우리
몸의 기전이에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오고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족족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지방으로 쌓이는 게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요. 결국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키는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요. 심장병, 협심증, 뇌졸중, 뇌출혈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암까지 일으킨다.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정말 건강하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룽지나 미숫가루, 죽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후루룩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요.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 미숫가루와 누룽지를 먹고 혈당을 재봤어요. 혈당 수준이 180 이상이 아주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아플 때 먹는 죽은 결국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가끔씩 아플 때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 이것을 매일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은 요즘 논란이 좀 많긴 하지만 과일에 대해서는 정립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산화제이자 항암제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식이고 미네랄도 얻을 수 있고 참 좋은 음식인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 비만한 분,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같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과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과당은요 우리 몸에서 대사 기전이 조금 달라요. 과일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간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간이 올 수가 있어요. 지방간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중에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과일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다 끊어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단맛이 강한 과일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단맛이 좀 적은 과일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뭐 블루베리 같은 게 있고요. 아보카도,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같은 게 있고요. 자몽 같은 것들, 레몬 같은 것들 상당히 좋은 과일이에요. 이런 과일들을 요즘에는 착즙을 하거나 갈거나 또 말려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서 흡수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씹어서 먹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섬유질의 이점을 반감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갈거나 착즙을 내거나 말려서 먹는 것들은 정말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좋은 식사는요 풍부한 야채와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겨 드시고 나가시면요 점심까지 배가 든든해서 반응성 저혈당에 빠져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간식을 찾는 일도 없어지게 되고요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콩류가 제일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죠. 아침에 콩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대두 자체로 먹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나또라든지 두부라든지 비지도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달걀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단백질 지수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달걀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아침에 달걀을 삶아서 드시고 나간다면 아주 포만감도 생기고 하루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에 좋은 음식은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아주 농축이 된 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이것을 아침에 드신다면 아주 위장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릭 요거트에서 무가당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릭 요거트 중에서도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없는 그릭 요거트를 찾으시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합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식감이 아주 묵직한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좋은 음식으로는요. 자연 치즈, 천연 치즈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치즈도 상당히 좋은 유제품에서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화돼서 나온 치즈 말고 자연 치즈, 천연 치즈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이나 당이 안 들어간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 식사 하실 거 많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유동식 대신에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을 드려요. 유동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먹었을 때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이에요.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요즘에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후루룩 먹고 나가는 음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트밀 음료,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와 있죠. 뒤에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당 함량이 얼마나 돼 있고
있고 칼로리가 얼마나 있고 또 인공 감미료가 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후루룩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 음식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좋은 것들은요, 이 턱 근육을 이용해서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을 말씀드립니다. 견과류도 있고 달걀도 있고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들 모든 게 해당이 되겠죠.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당 수치를 천천히 올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잠을 깨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턱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턱을 움직이면요, 뇌로 가는 신호가 발생을 해서 뇌를 깨워줘요. 턱을 움직여서 씹고 나가셔야 정신도 맑아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침 식사로 추천드리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가셔야 점심까지 포만감이 있게 돼서 중간에 다른 단 음식을 안 먹게 되고요. 점심도 소식을 할 수 있게 돼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1, 식물성 단백질을 2로 해가지고 2대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침에 이것을 다 챙겨 드시는 건 쉽진 않지만 이렇게 대략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느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 그리고 시금치, 버섯,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는다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죠. 우리가 아침에 샐러드를 먹는다면 제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제가 아침에 좋은 식사로 추천드리는 것은요, 풍부한 섬유질과 견과류입니다. 자, 섬유질은요, 야채 그리고 나물,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섬유질을 풍부하게 먹어줘야 포만감이 생기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올리겠어 이렇게 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섬유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 수준을 상당히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섬유질이 위와 장에 들어가서 한 번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완충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견과류는요,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아몬드 같은 거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침에 드신다면 포만감 상당히 좋고요.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채와 견과류를 아침에 드시는 거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아침 식사의 방법은요, 식사 순서를 잘 지키자는 것이에요. 탄수화물부터 먹는 사람과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은요, 혈당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세요. 두 번째로는요, 단백질 지방 음식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첫 번째 풍부한 야채는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아주 섬유질이 배변 활동도 많이 좋아지게 해서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식물성 단백질, 콩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먹는 것이죠. 음식 중에 빵이 나왔다, 또 밥이 나왔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식사 순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저도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요, 처음에 탄수화물부터 먹었을 때,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야채와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혈당 수준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식사 순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출근하시면서 햇빛도 쬐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당 수준이 많이 올라갈 것을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서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맛이 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유동식을 아침에 먹는다면 우리 건강도 망치고 다이어트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식 위주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또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되시고요, 또 다이어트도 잘 되고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